사회자로부터 방금 소개받은 홍종훈입니다. 삼국유사에 대해서는 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러나 삼국유사는 아마 지금까지 그 학자들이 낸 논문만 가지고 삼국유사를 이렇다 저렇다 재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도 삼국유사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나 또 개인들이 관심을 가지면은 공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연구 업적들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그 대상이 일현스님과 삼국유사인데, 저는 오늘 이 강의를 제가 공부한 내용대로 일현의 어떤 일생을 따라가면서 이분이 어떤 업적을 남겼는가, 특히 그 중에서 삼국유사와 삼국유사의 버금가는 우리 민족 최고의 보물의 하나인 팔만대장경, 이걸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일현 스님의 일생기를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현 스님은 흔히 알기를 경산에서 태어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경산이 지금 경산과는 행정구역이 좀 많이 다릅니다. 달라서 그때의 경산 땅이 지금은 군위일 수도 있고 대구일 수도 있고, 이래서 그때 일현 스님 태어난 땅이 경산 중에서 어느 특정 지역을 지정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분이 대구에서 태어난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특히 이분에 대해서 더 친연감을 느끼는 것은 경산의 일부가 지금 대구에 들어와 있고, 또 군위 지역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군위 인각사는 그때 당시에는 경주 행정구역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구 행정구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현 스님의 어떤 태어난 그런 장소도 대구와 많은 친연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우리 고장인으로서는 더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태어난 거는 그 당시에는 경산 땅이지만 그때는 시기가 세계적으로는 몽고의 징기스칸이 원나라 징기스칸이 황제가 되던 그 해에 이분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봐서는 고려가 어려워지는 그런 시기에 태어났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분이 태어날 그때의 이 지역도 통일 신라가 망하고 한 700년이 그런 후였기 때문에 더욱 이 지역도 굉장히 함미했습니다. 말하자면 고려가 세계사적으로도 어려웠지만은 여기 대구권에 태어나는 그 일현이 살았던 그 지역도 굉장히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어려웠던 그런 시기에 태어났는데, 글쎄 이분이 어떤 연륜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아마도 잘 살았는 경우 같으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지 싶은데, 불과 나이 9살 무렵에 이분이 지금 전라도 광주 땅으로 가서 광주 무등산에 있는 사찰에서 살게 됩니다. 거기서 한 3년을 이제 같이 보내게 되는데, 그 무등산 그 사찰에서 스님은 아니고 어린 이제 말하자면 절에서 그냥 붙어서 키워주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아마도 지금 짐작해 보면은 살기가 어려워가지고 그 절과 관계가 있는 스님이 광주로 데려가서 그분을 어린 시절 키웠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광주까지 가는 길은 지금 여러분이 상상만 해봐도
끔찍하게 먼 길입니다. 대구에서 이 고령 쪽으로 해서 지리산을 넘어가지고 지금 남원으로 해서 경주를 간다. 지금 만약에 걸어가는 것도 굉장할 텐데 그 시절에는 길이 더 험하고 산길로 꼬불꼬불 걸어가지고 갔는데 특히 높고 험한 지리산을 걸어서 넘어갔으니까 얼마나 고생이겠습니까. 근데 물론 어른이 따라갔겠지만 그때는 도적도 많이 설치고 또 그 짐승들도 험한 짐승들도 사람을 잡아먹고 뭐 이런 그 험한 시절인데 어린 사람이 거기까지 이제 걸어갔었는데 아마도 사람이 똑똑하기도 했지만은 그 사는 형편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무등산에서 한 3년 지나다가 거기서 고향인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거기서 삭발을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강원도 양양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그 양양에 있는 그때 그 이제 이 선종에 속하는 그 사찰이 거기에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게 이제 머리를 깎고 정식으로 스님이 됩니다. 그게 나이 불과 13세에 스님이 됐는데 그게 그 진전사라는 사찰입니다. 지금도 진전사가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양양에 있는데 가보면은 그 진전사의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그 일대에 그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낙산사라든지 또 강원도 일대의 훌륭한 많은 사찰들을 돌아보면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분이 상당히 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어린 시절에 산골에서 혼자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이래도 이 스님들 고려 때는 스님들 시험을 쳤는데 22세 되는 무렵에는 그때 그 소위 이제 요새로 말하자면 스님들이 되어서 그 성적을 이제 보는 그 시험에 첫 시험인데 그 첫 시험에서 전국 1등을 하게 됩니다. 1등을 하면서 이제 이분이 이름이 이제 알려지게 되는데 그래서 그 양양 진천사의 1차적인 수업을 마치고 근데 그 수업을 마칠 때는 이미 강원도 일대 사찰은 거의 다 이분이 다 다니고 강원도 일대 사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공부를 한 그런 상태에서 이 스님들이 치는 그 시험에 합격을 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제 옮기게 되는데 그때 오시게 된 지역이 바로 그 스님이 살았던 경산과 가까운 지금은 대구 땅입니다만 현풍 비설산으로 오게 됩니다. 비설산에 이제 그 절이 그때 보당암이라는 절이 비설산에서 제일 큰 절인데 이 보당암의 발령을 갖고 왔지만은 그러나 그 이분이 어머니가 살던 고향은 이 지금 경산 땅인데 바로 이 보당암은 지금 비설산이기 때문에 그때도 경산 땅하고는 바로 같지는 않고 경산하고 이웃에 있는 땅입니다. 아마도 이분이 이 보당암에 오게 된 거는 자기 고향하고 가깝기 때문에 지원했는지 그거는 알 수 없지만은 그 당시 그 성녀들의 시험에서 1등을 했다 그러면은 상당히 수도권 가까운데 갈 수는 있었지만은 아마 이렇게 저 산골 오지로 발령을 한 거 보면 그때도 아마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하기 때문에 비설산으로 갔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설산에 와서는 이분이 그 당시에 별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산중에서 그냥 은거를 했는데 그때 계시던 절이 지금 보당암이라고 하죠. 보당암은 지금 그 보당암 자리가
없습니다. 보당함을 그 뒤에 이름을 바꿔가지고 현재 그 비설산의 제일 큰 예, 대견사로 보당하고 이름을 대견사로 바꿨다는 그 말이 있고, 지금 대견사를 새로 중건하면서 보당함을 보당함 자리에 중건했다는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우리가 100%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현재 그 대견사 자리가 대체로 여러 문헌에 보면은 과거에 보당함 자리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때 그 보당함이라는 그 사찰 이름이 없어지는 것은 보당함이라는 이름이 문헌상 남아있는 것이 밝혀진 직후에 없어졌기 때문에, 그때 그 보당함이 지금 대견사다 바로 그렇게는 볼 수 없고, 다만 그 당시 문헌에 보당함 위치를 밝히고 있는데, 그 문헌상 밝힌 내용이 뭐냐면 비설산 정상에 있는 이 절이다 이렇게 밝혀놨기 때문에, 비설산 정상이 지금 천왕봉이냐 그러면 대견봉이냐, 이 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 시비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지금도 그 기록 높이를 재보면은 지금 천왕봉이 제일 높은 봉우리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봉우리 차이 한 10m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현풍에서 바라보면은 제일 높은 봉우리가 대견봉으로 보이기가 쉽습니다. 지금 대견사가 있는 그 절 옆에 그 큰 봉우리, 그거로 보이기 쉽기 때문에, 그 뒤에 조선조의 역사 기록에서도 대견봉과 그 천왕봉은 같은 높이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이 있고, 심지어 이 대구의 그 지리학자인 홍경희 여사가 쓰는 책에 보면은 대견봉이 가장 높은 봉우리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록들은 지금처럼 그거를 상세하게 재을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달관적으로 보고 어느 것이 높다 이렇게 해서 대강 판단하고 적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고 보고 있고, 특히 이 비설산 최고봉을 보기 쉬운 데가 현풍이기 때문에, 현풍 읍내에서 보면 가장 높은 봉우리가 현재 그 천왕봉보다도 대견봉이 가장 높다고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이 그 비설산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에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지금 제일 높은 봉우리에 대한 시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절이 과연 그때 그 절하고 대견사하고 같은 절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시비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체로 여러 가지를 볼 때에 비설산 쪽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고 해서, 비설산 쪽에서 보는 최고봉이 대견봉이라고 보고, 그랬을 때 현재 대견사 지금 그 중수를 했습니다만, 중수했는 이 절이 바로 옛날 보당함하고 같은 게 아니냐 이래 보는 게 대체적인 정설입니다. 정설인데, 그러나 이제 지금 이 비설산 정상 부위를 전국 발굴 조사를 해봤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현재 대견사 있는 지역이 옛날에 이 보당함 지역이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는 것이 온당하다 이 정도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스님은 그때 보당함에 계시다가 마침 몽고의 병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몽고의 병난을 맞이하면서 이분이 이제 지역 내에 그 군사들이 쉽게 찾아올 수 없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몸을 숨겨서 살았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 숨겼던 암자들이, 몸을 숨겼던 암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암자인지에 대해서는 그 아무도 기록했는 데도 없고 또 구체적으로 이걸 말해놓은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재 알 수 없고, 다만 그때 몽고 침략기에는 이련 스님이 비설산에 살았지만은 비설산 산 내에 숨어서 다녔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련 스님이 지금 이 삼국유사에서 밝힌 내용 중에서 두 분의 도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분의 도인 이야기가 바로 이 비설산에 살았던 두 분의 도인인데, 이분 두 분 도인의 이름이 지금도 비설산에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그 이련 스님이 삼국유사에 그 기록을 남길 만큼 이 그 두 분 도인이 살았던 이 지역에 이련 스님이 살면서 불도에 비해가지고 살았던 그 어떤 그 도를 이 깨닫는 그 과정의 어떤 여러 가지 느낌을 역사 기록에 적을 정도로 이 비설산 삶이라는 것은 그분이 대단히 큰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설산에서 살다가 이 여러 가지 이제 공부도 많이 했지만은 적어도 20년, 한 22년 정도 비설산에 살았는데, 그때 이제 몽고병란이 아직 완전히 끝이 안 났습니다. 안 났는데 무신 정권이 절정기에 이제 이르렀을 텐데, 무신 정권의 그 가장 그 가까운 사람이 정황이라는 그 당시에 그 진주 지역에 큰 그 권력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그 진주가 터전인데 원래 자기 집은 지금 그 남해 섬에 거기에 자기 집이 있었는데, 이분이 남해 섬에 자기 집에 이제 몽고 병난도 있고 무신 집권기에 보신도 할 겸 자기 몸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원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고 있는데, 그곳을 절로 만들었습니다. 그 절로 만들고 난 뒤에 이 절에 이련 스님을 초청해 가지고 주지로 이제 일을 맡겼는데, 이 절에 주지를 하면서 그 일을 큰 걸 맡긴 일이 뭐냐면은, 지금 팔만대장경 이 팔만대장경의 이 조조사업, 조성사업을 하게 됐는데, 그때는 하면 이분이 정안이라는 분이 팔만대장경 사업을 왕의 명령을 받고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게 상당히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정기쯤 됐는데, 그 절정기쯤에 와서 마지막 작업을 아마 이련 스님한테 맡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련 스님이 남해에 와서 이 팔만대장경을 만드는 그 내용들이 지금도 해인사에 있는 팔만대장경 안에 이련 스님이 여러 가지 일했던 부분들이, 그때 같이 일했던 사람들 이름하고 같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이련 스님이 거기에서 일을 한 걸로 이렇게 봤는데, 그러나 지금 이제 그 남해 섬에서 전해오는 전설적인 이야기라든지 또 현재 팔만대장경에 나와 있는 여러 사람의 이름이라든지 또 했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당시에 팔만대장경은 왕의 명령에 의해 가지고 수행이 되었던 그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무신 정권의 가장 그 권력자가 이 일을 시켰고, 그 다음에 그 무신 정권의 권력자의 명을 받았는 정안이라는 그 무신 정권의 그 친척이 이
이 일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거고, 정안이 이 일을 직접 수행하는 과정에 그 일을 적극적으로 실무를 맡아 했던 분이 이련 스님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모두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역사에서 팔만대장경을 누가 만들었냐 하는 것은 그냥 고려 팔만대장경이 일어났는데, 이 팔만대장경을 거의 다 만드는데 획기적인 공헌을 했던 분은 바로 이련이다, 이렇게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이련 스님이 팔만대장경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때는 고려의 수도가 강화도로 피난와 있을 텐데, 이 팔만대장경을 받았기도 해서 강화도로 옮깁니다. 이 옮기는 과정은 그때 이 팔만대장경을 직접 조성 작업을 직접 지휘했던 정안이 이제 옮겼다고 보고, 정안이 그걸 받아가지고 그 당시 무신 정권의 제일 수장인 최이에게 전달하고, 최이가 임금에게 전달해서 그때 강화도의 절에서 이걸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강화도에 있던 것이 나중에 조선조 초기에 와서 지금 팔만대장경이 해인사로 옮기게 됐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나 그때 이 조성 작업에 누가 주된 역할을 했냐 하는 것은 지금도 팔만대장경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돼도 아직 확실하게 그걸 밝히지 않지만, 대체로 나와 있는 기록이나 증거 자료를 보면 이련 스님이 이 작업을 대체로 수행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련이 이 일을 마치고 난 뒤에 자기에게 절을 줬던 정안이라는 사람이 자기 당시 당대에는 자기 자영이 무신 최고 집권자였는데, 그 자영이 죽고 그 자영의 아들이, 자기 말하자면 생길이 또 무신 정권의 최고 수장이 됩니다. 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자기의 서외삼촌이 훌륭한 줄은 알지만은, 그러나 이제 서외삼촌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굉장히 친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경계를 했는데, 특히 정안은 그래서 이 무신 정권의 수장이 자기 조카지만은 멀리하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 조카가 부지 벼슬을 줘가지고 불러 올립니다. 불러 올려가 그 당시에 최고 벼슬을 주게 되는데, 최고 벼슬을 줬지만은 그 무신 정권 집권자가 너무 그 백성들을 괴롭히고 잘못하니까 공공연한 그런 장소에서도 자기의 생기를 이제 비난을 하고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소문이 권력자의 귀에 들어가지고 지금 강화도 지역에 가서 몰래 바다에 빠뜨려 죽입니다. 그래서 정안이 이제 자기 조카한테 죽임을 당하고 이 사람이 일생을 끝나고, 그 다음에 그때 남해의 자기 절은 몰수가 됩니다. 이 무신 정권에 몰수가 되고, 거기에 살았던 이련도 거기 쫓겨나가지고 그에 대해 다른 절에 우거해서 사는 그런 이제 초라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뒤에 이제 이 무신 정권의 최이가 자기 명대로 못 살고 또 이 쿠데타에 가지고 죽습니다. 죽고 난 뒤에 다시 이련은 이 불교적인 그런 팔만대장경도 만들고, 그 당시에 팔만대장경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우리 고려의 최고의 성녀들하고 훌륭한 인간관계를 많이 맺었습니다. 맺고 저술도
굉장히 훌륭한 저술들을 많이 남기는데 그런 그 일련의 어떤 성녀로서의 그 지식이라든지 학식 이런 게 대단한 분이라는 게 그때 그 최고 성녀들 집단에서 다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인정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왕권이 이제 부활하는 초기에 왕으로부터 이제는 그 인정을 받고 다시 이제 이 성녀의 직함이 높아집니다. 그때는 이제 왕사까지는 안 올라가도 성녀의 직함이 높아지면서 이분이 이제 그 강화도로 다시 초청을 받습니다. 근데 강화도에 가서 그 생활하면서 왕권이 이제 부활되면서 왕권을 부활시키는데 역할을 했던 많은 그런 문신들과 문신들한테 존경도 받고 여러 가지 대우를 받고 그 당시 그 소위 고려조의 최고 사찰에서 주지로 부임해가지고 살게 되는데 그것도 잠시고 또 그 무인들이 이 최씨 정권이 몰락되고 난 뒤에도 그 최씨 정권을 몰락시키는 그 무인들이 다시 집권을 하기 위해서 왕권을 이제 빼앗습니다. 그 왕권이 이제 그 무신에게 빼앗기면서 이 스님은 다시 이제 자기 고향과 같은 비설산 내려오게 됩니다. 비설산으로 내려와서 살면서 그때는 이제 비설산에 바로 오는 게 아니고 경주에 있는 오사로 오게 됩니다. 오사로 오게 된 거는 아마도 무슨 연고인지 몰라도 본인이 오사를 지원해가지고 왔는데 그때의 오사는 경주의 그 성녀로서 4대 성인이 살았다는 데 지금도 그 흔적이 오사에 남아 있습니다만 그 오사에 왔지만은 여러 가지 이 주석할 형편이 안 되고 또 그때는 한 1년이 우리나라 최고의 그 성녀직까지 올랐기 때문에 그 이분을 따르는 그 성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설산 현재 그 경주에 있는 오사를 말합니다. 왔다가 이제 1년도 안 돼 가지고 다시 그 비설산으로 오게 됩니다. 현재 남평문신들 세 거지 이름. 그 절에 이제 주지가 자기가 주지직을 내놓고 일현 스님을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절에 와서 살면서 이 성녀로서 새로운 이제 삶을 살고 또 자기의 어떤 선성으로서의 종단의 이 모든 이 사람들을 새롭게 정비를 하고 있는데 다시 왕권이 이 무신 창탈됐던 그 왕권이 다시 복원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왕권이 복원되면서 지금 비설산의 절에서 그 절에서 일종의 고려조의 최고 성녀로서의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오르면서 왕이 그 사찰의 이름을 금으로서 써주게 되고 사찰 이름을 인홍사에서 인흥사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때부터 이 일현은 고려조 최고의 성녀가 된 겁니다. 되면서 조선조 최고의 성녀로서 길을 닦는데 그때 마침 이제 나라가 무신 정권에서 왕을 핍박하다가 무신 정권이 결국 왕권에 의해 가지고 회복이 안 되고 고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무신 정권을 쫓아내고 왕권을 회복하는 바람에 비록 고려왕이 왕권은 회복했지만 다시
몽고의 어떤 그 지배하에, 영향하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신 지배에서 몽고의 지배로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 시점에 그 지금 인홍사에 그 이련 스님이 머물면서 그 고려의 그때 왕이 충렬왕인데 충렬왕이 그 인흥사로 이름을 거기에 써서 내려주고 그 고려 최고의 그 성현수 대우를 합니다. 그때 이제 몽고가 이 일본으로 일본 원정을 가기 위해서 제주도로 이제 나갈 텐데 왕이 이제 그 몽고군의 원정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때 경주에 와 있었습니다. 경주에 와 있을 때 이련을 이제 직접 불렀는데 그때는 이련이 좀 더 큰 절로 가는 게 그 청도 문사 가게 됩니다. 청도 문사는 원래 이련 스님이 속했던 그 종단의 그 최고 스님들이 머물렀던 데인데 거기에 가서 그 경주에 있는 임금의 행제소 머물렀던 행제소로 초청을 가지고 거기에 가서 여러 가지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몽고의 지배하에 있던 고려지만은 그 이련은 그때 왕사로서의 최고의 예우를 받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삼국유사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게 문제가 제일 핵심 문제인데, 이련 스님이 그런 이제 고려가 몽고에 의해서 멸망되고 임금이 고려 몽고 왕에게 이 여러 가지 그 복속되는 그런 비참한 현실을 보면서 이련 스님이 느끼던 여러 가지 일들이 이것을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삼국유사. 그래 1차 때는 이 무신 정권이 이 고려 몽고의 침략을 막기 위해 가지고 팔만 대장경을 만드는데 실제로 2차 팔만 대장경은 몽고 침략뿐만 아니고 무신 정권이 불교계의 마음을 위모하기 위해서 팔만 대장경을 만드는데 어쨌든 거기에 제일 큰 역할을 했던 분이 이련 스님인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몽고의 직접적인 그 지배하에 놓이면서 다시 이 나라가 몽고의 지배에서 우리 이 소위 조선이라 하는 이 나라가 앞으로 되살아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살아나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궁리하면서 만들었던 책이 삼국유사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2차 이 빚을 산 주석기부터 이련 스님은 삼국유사를 쓰기 시작하는데, 지금 이제 그 기록상으로 보면 삼국유사가 민한기 이련 스님이 언제부터 삼국유사를 썼는지도 기록에 남아있지 않고, 또 이련 스님의 그 비문이 지금도 그 인각사에 문의 인각사에 비문이 남아있거든요. 지금은 다 깨져가지고 볼 수가 없지만 그 깨지기 전에 탁본했는 게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그 내용 안에도 이련 스님이 국종으로서 평생 살았던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지만 그 유명한 삼국유사를 썼다는 내용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팔만대장경도 이련 스님이 제일 큰 역할을 했음에도 역사적인 기록에 없지만 그거는 그래도 그 팔만대장경 격판 안에 보면은 이련하고 관련된 이련의 제자들 이런 분들의 이름이 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역할을 했다는 게 드러나지만은 이 삼국사기는 그 우리 이련의 비문에도 없고 역사에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냥 전해져 오는 이야기로 하고 그 안에 이제 이련이라는 이름이 이제 들어가 있긴 있는데, 이 책은 지금 남아있는 책으로는 서문도 없어져 버리고
발문도 없어진다. 그 후인들이 쓰는 발문만 지금 남아있죠. 그러나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것은 이 삼국유사는 이런 스님이 썼습니다. 다만 이런 스님이 혼자 쓰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그 기록 내용을 보면은 그의 제자들이 많은 도움을 줬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이련이 이제 삼국유사를 썼다 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우리 민족에게 정말 큰 보물을 남기고 가는 겁니다. 봤는데 지금 요즘 사람들도 책에서 뭐 삼국유사 하면 이련이 삼국유사를 썼다. 지금 또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었다. 뭐 이런 걸로 유명하다는 알지만은 삼국유사가 왜 우리 민족의 훌륭한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그 삼국유사를 쓰는 이련이 왜 이 책에다가 자기 이름을 제대로 안 남겼는가? 또 왜 이 시대에 이 몽고가 완전히 우리를 점령하고 그 몽고 지배하에 놓였을 때 이 책을 썼는가? 이런 걸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의문이 풀린다고 보는데, 아시다시피 이 삼국유사의 제일 특이한 점은 한 서너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첫째는 고려 쪽에서 만들어진 삼국의 정사는 삼국사기입니다. 김부식이 쓰는 삼국사기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수립자, 말하자면 최초의 우리나라를 수립했는 그 왕은 누구냐? 이게 없습니다. 당군이라는 분을 기록했던 역사서의 최초는 바로 김부식이 쓰는 이 삼국유사입니다. 당군이 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나라인 조선을 세우고, 그 다음에 조선을 세울 때 그 당군이 이 나라를 세우는 이념이 뭐냐면 홍익인간이라는 게 거기에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어떤 내용이 우리의 제일 큰 할아버지, 우리의 제일 먼저 생긴 나라, 이거를 김부식이 이련이 제일 먼저 밝히고, 또 이 나라를 그때 그 당군이 왜 만들었냐 하는 게 이 홍익인간이라는 정신을 가지고 만들었다 하는 게 그게 기록되고, 그 뒤에 이 당군이 어떻게 이어져 왔다는 게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김부식이 그때 당군에 대해서 기록이 되느냐? 그거는 나라가 이미 몽고에게 망하고 자기는 스님으로서 몽고에 대항해가지고 나라를 찾을 힘이 없으니까, 적어도 우리도 한 가문이 망해지면 너 할아버지가 누구고 그때 할아버지가 뭘 했다, 그걸 가르치듯이 그때 이련 스님도 나라는 망하는 나라, 고려에서 이 나라의 첫 할아버지는 누구고 어떻게 이 나라를 만들고 그분들은 누구들이다 한 거를 기록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민족으로 봐서 나라를 세우는 당군 그 할아버지도 굉장히 우리가 참 존중하고 숭배해야 되지만, 자칫하면은 할아버지를 잊어버릴 뻔했는 그거를 이련이 살려내고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 저자에 대한 것이 희미하게 되고, 나중에 이 책도 불러가지고 3판째 몇 판이 나왔는지 모를 그때 이 책이 본격적으로 보급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삼국유사인데, 삼국이라고 하면 잘 아시다시피 고구려 백제 신라입니까? 신라인데 여기에 가야에 대해서 삼국유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국사기에는 가야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역사를 얘기하는 사람 중에 삼국시대가 아니고 사국시대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또 사국시대가 아니고 남북국시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남북국시대는 뭐냐면 고려가 이제 통일이 되고 난 뒤에 북쪽에는 발해가 있었기 때문에
발해도 우리 민족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두 개의 나라가 있어서 이게 남북국 시대다 이렇게 이제 보는 분들도 있고, 또 지금 삼국이 정립돼 있을 때는 신라고구려 백제가 정립했는데 그 세 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가야도 있었기 때문에 사국 시대다 이래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국 시대든 뭐 삼국 시대든 어떤 간에 이 한반도에 신라고구려 백제 말고 또 하나의 나라가 있었다는 걸, 그 나라의 어떤 왕이 누구라 하는 걸 세세하게 전하는 기록을 남겼다 하는 건 이건 대단한 우리 역사입니다. 그래서 삼국 유사는 불교적인 뭐 역사서다 말하는 분들도 많지만 그 이전에 우리 민족으로 봐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들을 기술해 놨습니다. 그래서 가야라 하는 그런 그 나라가 새로 생긴데, 지금 보면은 이게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 거 지금도 막 생생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 사람들은 그 한국이 자기들 옛날 속국이다. 그런데 우리 이 당군 조선이 그 중국의 최초 임금인 사망오제하고 우리가 같은 시대에 당군이 나라를 세웠다. 그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삼국유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야라 하는 나라는 일본 사람들은 지금 가야가 일부가 저거 나라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야가 일본 식민지 국가다 한데 거기 일본 식민지 국가부터 막 삼국유사에 때문에 가야국에 대해서 전체 왕조를 썼겠습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이기 때문에 삼국유사가 가야국에 대한 역사를 썼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보면은 지금도 이 삼국유사의 그 내용들이 아직 살아있는 우리한테 생생한 아주 중요한 그런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삼국 사기에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민속 자료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 전설, 야화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지금 이분은 그 삼국 유사의 그 첫 번에 그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그 이제 완전 그 우리 이제 조선조가 생기고 난 뒤에 옛날 분들이 여러 가지 참 우리가 현재 그 생각을 봐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기록해서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건 그대로 다 의미가 있다. 과거에 중국도 사망오제 시절의 그 역사를 보면은 전부 현대 사람이 잘 믿을 수 없는 그런 전설들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그렇더라도 그 중국 사람들이 황제를 믿고 중국 역사를 지금도 인정하고 중국이 있는 살아있는 중국의 시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중국처럼 지금 그걸 현재로 봐서 이해 못한다고 보이지, 그 사실을 부정하는 입장, 그 사실을 아주 그 치졸하고 잘못된 걸로 비하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되겠느냐 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그게 앞머리에다 써놨습니다. 이분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까지 우리 조상의 일이나 또 우리 전설의 이야기나 이런 여러 가지 전해지는 그 화학된 이야기까지도 그 우리 후세의 그 후예들에게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고 우리나라의 문화가 어떤 기다 이런 거를 속살까지 다 알려주기 위해서 썼는 책이 삼국유사다. 그래서 이 삼국유사를 썼다는 것은 그 지금도 팔만대장경이 세계적인 보물이 되었듯이 삼국유사는 정말 우리 민족이 있는 한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책으로 이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삼국유사를 지금 이 새로 얘기를 하지만 그냥 삼국유사가 뭐 그때 삼국의 역사를 기록했는 그런 책 중에 하나다. 또 그게 쓰는 사람이 일행이다. 이렇게 단순하게만 보아서는 안 되고, 일행이
삼국유사를 쓰지 않았다면은 우리나라의 제일 핵심이 되는 근본이 되는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됐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 강의 먼저 시간에서 말씀드린 건 삼국유사의 우수성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삼국유사는 지금 개괄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 민족사에서 이보다 더 큰 보물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삼국유사는 일본 천황가에서 천황도 머리맡에 놔두고 늘 본다는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이 글이 그 당시에 저자의 이름도 제대로 없고 서문 발문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그냥 이 출판된 게 아니고 그냥 이 글씨로서 뺏겨 쓰는 그런 책으로 돌아다닐 정도의 책이었지만 그 내용은 좀 전에 말씀해 드렸다시피 우리 민족이 이보다 더 큰 보물이 없다 할 정도의 그런 내용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하나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그 내용이 우선 이제 우리 이 문화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지만 이 삼국유사라에서 삼국시대의 것이 중심이 되는 건 물론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책이 만들어진 것은 고려 말기쯤 돼서 만들어졌으니까 그때까지 전해지고 있는 내용들이 그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것이 단순하게 삼국시대 때의 기록만이 아니고 고려 후기까지의 내용들을 상당한 시사점을 가지고 전해지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그 앞에 적히는 연표를 보면은 연표 내용에서 그때 한해 우리가 몽고 지배기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몽고하고 우리하고 대등한 관계처럼 이렇게 연대기에 표기해 놓고 있습니다. 있고 그 외에도 중국의 여러 나라든지 우리의 여러 나라들이 우리의 어떤 상당히 전체적인 입장에서 그런 왕의 연력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이련이 가지고 있는 우리 역사에 대한 주체적인 입장하는 건 이건 상당히 대단했고, 그때 이미 몽고 지배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책을 냈다는 것은 이만저만한 용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책이 누가 썼는지, 그 책이 어떻게 출판됐는지, 어떻게 전해진지 그렇게 희미하게 된 내력도 그 내용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도 우리가 우리의 민족적 자존을 지키고 우리의 민족적인 문화의 원형을 계속 보존하고 이어가려고 그러면은 앞으로도 다른 물론 문헌도 중요시해야 되겠지만 삼국유사에 대한 공부만 우리가 더 철저히 해야 되고, 이 책을 쓰면 이련 스님에 대해서 그분이 불교의 하나의 성녀다 이런 입장이 아니고 우리 민족의 큰 스승이고 우리 민족으로 봐서는 정말 존경해야 될 그런 위인이다, 이런 생각에서 봐야 될 게 이 삼국유사가 지나가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련 스님이 삼국유사를 언제 썼는지도 모른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 이련 스님이 돌아가시는 게 인각사에서 돌아가시는데 인각사 시기까지도 그 글을 쓰는데 상당하게 관심을 가졌다 하는 것은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처음 시작했는 건 언제며 그게 본격적으로 저술한 게 언제인지 이거는 모르는데, 다만 이제 그 제2의 비서설산 시기에 인흥사에 내려오셔서 인흥사에 계시면서 연표를 만드는 건 분명합니다. 연표를 만들었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선물을 우선 그 찾는 기록을 만들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때 하면 그 상당한 부분들이 구상이 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 뒤에 이제 이 우문사로 가셔서는 이 개경의 그 벼슬이 이제 그 성령 벼슬이 높아지면서 개경에서 역할을 했고, 마지막에 이제 그 우문사에 계시면서 그 국존이 됐거든요. 국존이란 건 말하자면 왕사가 되는데, 그때 이제 몽고에도 왕사가 있기 때문에 국존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존칭을 붙였는데, 그때 이제 그 국존이 청도 우문사에서 국존이 되기 때문에 그 국존이 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행사와 또 개경에 그 왕래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시간 급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그분이 이 삼국 유사를 언제 서식됐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시간으로 봤을 때는 그 일생을 삼국 유사를 쓸 수 있는 메모는 늘상 하지 않느냐 이래 볼 수 있고, 메모 정리는 우문사 이제 이 지금 비설산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정리를 해서 청도 우문사에 가서 마지막 정리를 했는데, 그러나 이제 그 자료 수집은 본인이 혼자 다 한 것이라고만 볼 수 없는 것은 왕사가 되는 그런 위치에 올랐으니까 수하에 많은 그런 공부를 했는 성렬이 있었고, 특히 팔만대장경을 만들었던 그런 이 실력에 종사했던 성렬이 많이 그 밑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통해서 자료 수집을 충분하게 해서 상무사를 만드는데 전부 다 동원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만 그분이 언제 어떻게 썼느냐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고, 만년까지 이 왕력에 보면은 그 만년까지 그 국제적인 어떤 그런 권력 기관의 연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연표대로만 보더라도 거의 임각사 시절까지 관심을 가지고 이거 저술의 어떤 진전을 보였던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게 이제 어느 시점에 어떻게 이루어졌든 간에 일련이 중심이 돼서 만들었고, 또 일련 사단이 여러 가지 도움을 줬는 것은 맞는데, 그러나 그러한 내용을 구상하고 그걸 끝까지 그런 작품으로 만들어냈다는 점에서는 일련에 대한 어떤 위대성이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런 스님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런 스님이 우리 민족에 대한 애국심, 예민심 이런 것은 삼국 유사가 충분하게 그걸 나타내지만 자기 어머니에 대한 효심도 마지막 인각사에 가실 때에 청렬하니까 자기가 고향에 내려가서 부모를 모시는 게 소원이라 해서 인각사에 가서 어머니를 모시게 됩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때 어디 계신지는 몰라도 마지막에 하여튼 모시기는 인각사에서 모신 건 분명한데, 모시는 기간은 1년입니다. 1년이기 때문에 짧은 기간이나마 평생의 소원인 어머니를 모셨다가는 그런 이 예절한 교심
이거는 그 우리 민족의 사람이면은 엄청난 그 큰 교훈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인각사 시절에 이제 84세로 생을 마감하는데, 물론 이제 그동안에 그 이련 스님이 그 많은 저술, 100여 권의 그 저술을 남겼고, 그 다음에 고려 그 승려들 중에 최고직에 올랐다는 것도 올랐지만, 승려로서 불경에 대한 공부를 했는 내용도 아까 말씀드린 책으로 했지만, 또 그 선성을 선 공부를 했는 선성으로서도 최고의 직위에 올랐는데, 선 공부를 했는 분으로서 경지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문제는 그 이련이 이 마지막에 계셨던 인각사의 그 돌아가실 무렵을 묘사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그 인각사 비문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비문은 그 이련 스님이 돌아가시고 몇 년 되지 않아 가지고 그걸 전부 만들었는데, 그 비문 내용에 돌아가시는 그 부분은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가 하면 몇 차례에 걸쳐 가지고 자기들 자기의 어떤 그 제자들하고 선문답을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선문답의 내용이 뭐냐를 이야기한다 하면 저는 이 자리에서 그 선문답 내용을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길게 남아 있습니다. 그 선문답 했던 내용이. 그런데 이 중국의 그 선종 서적들, 선서들은 그 보면은 책들이 여러 권 남아 있고, 또 그 선문답 했는 내용들이 또 일부 해설도 있고, 또 그런 이야기처럼 엮은 것도 있고, 그 선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그 선성들의 이야기는 최근에 그 조선조 말기부터 일제 때까지 그 망공 스님이라든지 그 위에 스님들이 글들은 지금도 일부 불교 방송에서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옛날 이 우리 스님들 중에서 그 선불교에 대해서 서로 그 법거량한 화두를 가지고 이야기했는 그런 내용들은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님이 그 남긴 그 이 선성으로서의 마지막 그 화두, 이런 내용은 아주 길게 남아 있습니다. 그게 인각사 비문에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지금으로 보면은 그분이 책을 100여 권 썼다 하는 어떤 그 불교 지식인으로서의 지식 총량에 못지않게 그분이 이 선성으로서 깨달음, 해침, 이런 경지도 대단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가 그 글에 대해서 다 해설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돼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이련 스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이 이련에 대해서 그 책을 쓰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이 한국인으로서는 최고의 글을 남긴 분 중에 한 분이 아닌가. 그리고 그 글 내용이 우리가 절대로 우리 민족의 구성원이라면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그런 어떤 내용을 남긴 분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련 스님 가면 이름만 남아있지 그 이련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너무 안타깝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한 가지는 이제 저도 대구 사람입니다만, 대구 사람으로서 가장 숭앙해야 될 분이 누구냐. 물론 독립운동 했는 분도 있고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구에는.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는 당당하게 대구 사람이 할 수 있는 분이 이련이다. 근데 이련의 종파적인 이야기를 떠나서 인간으로서 위대하고 우리 민족에 끼친 그 업적의 위대함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련을 재발견하고 이련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더욱이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이 소위 대국의 반열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이 지점에 그때 그 이련이 많은 고려에서 적어도 그 위대한 당군을 이야기하는 그 책을 썼다는 것. 지금 우리가 세계 10위권의 대국에 들어가면서 다시 이련이 생각을 되돌아보고 이 한국을 어떤 나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어떤 나라로 생각해야 될지를 우리가 이련을 공부하면서 더욱이 우리 고향꾼인 이련을 절대 잊지 말고 그 까닭을 연구하고 우리도 그 점에 대해서 새로운 각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대충 강의는 이 정도로 하고 저희 강의를 마치겠습니다.